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6월의 첫 거래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6월도 저희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더 정확하고 빠르고 알찬 정보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6월에도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을 맞아서 새롭게 저희가 다짐을 해야 하는데 사실 지난 한 달 5월을 돌아다 보면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고 우리의 마음도 아플 수밖에 없는 한 달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분위기들이 우리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미국에서 금리를 올릴지 말지 이 결정 여부, 방향성이 전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 시장이 부담을 받고 있고 여기에다가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악재에 있으면서 시장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투자 심리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투세 폐지와 관련된 것도 여전히 결정된 바가 없는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이거 국내 주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는 걸 저도 옆에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새벽이 오기 전이가 가장 이 껌껌하고 어둑한 시기일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이럴 때 좋은 업종이나 종목들 잘 선별을 해서 오히려 6월, 7월 또 하반기까지 투자 전략을 잘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 5월까지는 그다지 좋지 않은 시장이었지만 이번 달 6월부터는 서서히 반등의 기지개를 펼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 여전히 조금 보합권에서 눈치 보기 장세가 예상은 됩니다. 6월 12일 날 FOMC 정례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연준 위원들의 블랙아웃 시간이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 지표보다 더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인사이트 저희가 최대한 잘 준비할 테니까요. 6월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인사이트들, 업종과 섹터들 잘 선별해 보시는 시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6월에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고 살펴봐야 할 투자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또 어떤 내용을 준비했는지 먼저 이슈레이더에서 최근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히려 이게 기회일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반면에 또 좋은 호재나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는 원전주들도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6월을 맞이해서 6월 전략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애플의 개발자 연례회의가 다음 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AI 관련 모멘텀 그리고 휴대폰 부품주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투자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간증시온에서는 오늘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와 함께 6월에 우리가 투자 포인트 짚어봐야 할 여러 이벤트 그리고 향후의 투자 전략을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6월도 힘차게 출발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던 가운데 다우존스는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좋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바로 4월의 PCE 지표를 확인하면서 투자자들이 안심하는 모습이 나왔던 거고요. 근원 PC 같은 경우는 상품과 서비스 물가의 최근 추이를 보다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핵심 지표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근원 PC의 월간 상승률이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폭을 기록을 했고요.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연방준비제도 위원들 같은 경우도 이번 PCE 발표 이후로 어느 정도 입장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연준 총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천천히 진행되고 노동시장이 질서 있게 안정화된다면 4분기에 금리 인하를 실제로 생각하고 준비할 시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이에 따라서 패드워치가 집계하는 기준금리 예상 시점도 앞당겨지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에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잡히지 않는 모습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고착화와 관련된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PCE 이후로 시장의 반응이 확 바뀔 수 있을지 분위기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그리고 주말 사이 나왔던 또 다른 빅 이슈죠. 오펙 플러스의 감산 합의 소식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올해 말로 예정돼 있었던 이 부분이 내년 말까지 일단 연장된다는 것에 대해서 주요 산유국들이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로 인해서 유가가 다시 한번 오를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감산 조치는 글로벌 공급 과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시장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비회원 산유국의 생산량 증가, 또 고금리, 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수요 우려 속에서 가격 안정화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2022년 8월 이후로 지속적인 감산 소식을 전해오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다시 한번 유가가 상승하면서 안정화를 찾아갈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시죠. 이어서 주요 기업들의 소식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하던 애플의 생성형 AI 파트너사가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결국은 경쟁사보다 한 발 뒤처진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플은 오픈 AI와 함께 생성형 AI를 애플에 탑재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애플 아이폰에는 오픈 AI의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될 예정인데 지금까지 AI 지각생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애플에게도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애플은 0.5% 오름세 보이면서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 전해졌던 또 다른 빅 이슈죠. 엔비디아 소식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젠슨왕 CEO가 대만 한 대학교에서 열렸던 이 이벤트에 참석해서 앞으로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GPU인 루빈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호퍼 라인이 유지가 됐었고 올해는 블랙웰이 출시가 되죠. 그리고 2026년부터는 새롭게 루빈 플랫폼이 공개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양산은 26년부터 시작이 되고 차세대는 27년부터 양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만 언론은 루빈 GPU에 대만의 TSMC 제품이 채택될 것이라면서 루빈은 HBM4를 사용하는 최초의 GPU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꿈은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젠슨왕 CEO는 엔비디아가 AI 반도체만 잘 만드는 하드웨어 기업이 아니라 AI 기술 구현의 관문 역할을 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을 공표하기도 했는데요. 이 엔비디아가 앞으로 의료나 우주 또 로봇 등의 첨단 산업 분야에 특화된 AI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겠다라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게임용 반도체 회사였던 엔비디아가 이제는 세계 AI 반도체 시장의 90%를 장악하면서 지금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초거대 기업이 됐는데요. 아직까지도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와 관련돼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을 정도로 앞으로 엔비디아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해 보입니다. 글로벌 포커스 전문가의 시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천안본부점 김정섭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주말 사이 글로벌 증시에서 어떠한 점 좀 눈여겨보셨습니까?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1.5%의 급등을 보여주며 올해 최대폭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20% 가까이 급락했던 세일즈포스가 7%에 급등하면서 다우지수의 상승세를 견인하는데요. 다만 엔비디아가 이거래지 하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약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미국의 PCE 지수가 4월 들어 완화된 것으로 발표되었는데요. 전체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과 같은 상승폭을 보여줬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그런 지수는 0.2% 상승하며 월과 전망치보다 낮게 나오며 지난 2월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던 물가 추세가 안정세로 접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양호한 PCE 지표에 금리 인상 우려가 적어질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편 전 세계 인공지능 사업을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와 협력해 맞춤형 서버를 제공해온 델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 이후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AI 서버 고평가 논란이 일기도 하였는데요. 서버 관련 매출이 배로 늘었지만 수익 비중이 낮고 오히려 마진을 희석시키면서 실제로는 알맹이가 없는 성과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1%대가량 밀리는 양상이었는데요. 이번 주 뉴욕 증시는 5월 비농업 고용지표와 제조업 및 서비스업 경기 동향에 따라 시장을 이끌던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주식의 강세가 이어질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에 따라 시장 경계감이 증폭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오는 6일 유럽중앙은행이 통화정책에 의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준위원회 블랙아웃 시간이 지속이 되는 가운데 경제 지표 좀 꼼꼼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출발할까요? 상승 출발할까요? 네, 금일 국내 증시는 일단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의 좋은 흐름을 이어받아 상승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좋은 흐름이 장마판까지 이어질지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국내 증시는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는 증권가의 오랜 속설이 아쉽게도 들어맞은 날이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잇따른 낙세 속에 워낙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는 데다 외국인의 대량 매도 물량이 출회하며 결국 마이너스 2%로 마감되었습니다. 지난 4월 중동의 지정 확산 리스크의 고환율, 고유가 여파가 겹치며 하락하였고 5월의 경우 중반 2,700선을 회복하는 흐름이 이어졌지만 막판에 재차 하락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5% 이상 하락하였고 2차원 지주의 부진 속에 시행 전망까지 하향 조정된 LG 엔솔이 15% 가까이 하락하며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들어 바이코리아를 이어온 외국인 투자자가 7개월 만에 매도세로 돌아선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보이며 시총 상위주의 약세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5월 마지막 주에 매물이 집중되었고 대부분의 물량이 삼성전자의 순매도 물량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장 전체적인 수급 자체는 아직 송산되지 않은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첫 거래날인 오늘 국내 시장 주도주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주 그동안 시장 리딩 종목으로 잘 버텨오던 SK 하이닉스마저도 하락하면서 단기 추세를 깨고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를 포함한 주도주의 가격 안정 흐름을 지켜봐야 할 시점인데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의 경우 지난달 중순 HAB 충격에서 벗어나 안정세를 찾는 모습으로 채권 금리와 달러화가 다시 안정세를 접어드는 흐름 속에서 양시장의 방향성을 지켜보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첫 거래 국내 증시 상승 출발이 예상되지만 마감까지 이 추세가 이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하는 반도체 주도주들의 상승 여력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6월 첫 거래일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글로벌 포커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 알아보고요. 종목 투자 전략까지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주말 동안 두 분이 또 어떤 이슈를 포착해 오셨을지 먼저 김덕호 대표가 포착한 이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일시적으로 수요가 정체되는 캐즘 국면에 진입하면서 주가 하락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역시나 크게 뒷걸음질 쳤었죠. 에코프로비엠은 1분기 영업이익이 94% 감소한 67억 원을 기록했고 이례적으로 증권가의 매도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의 의존도가 높은 국내 2차 전지 업체의 변수가 될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업종 전반에 대한 투자보단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떠한 돌파구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2차 전지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의 첫 거래일인데 지난달에 생각해보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거의 관심권 밖에 있었습니다. 계속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고 실적도 그다지 좋지가 않고 매도 리포트도 나오고 외국인도 팔고 이러는데 2차 전지 괜찮은 겁니까? 관심권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관심이 많아서 주가가 더 빠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의 잠재적 성장성은 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시장 자체가 지금 우리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을 때 여기에 대한 자금이 충분히 유동이 되는가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작년 7월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네네. 2차 전지 시장이 사실은 에코프로비엠부터 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몸값
값을 올렸던 바로 이 지난 7월 26일 날 이때만 하더라도 뭐 KLX 2차전지 탑10 지수만 하더라도 이제 9,000포인트를 돌파를 하는 쾌재가 있었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내연 기관에 의존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잠재적으로 장기적 성장을 좀 유효할 수 있는 전기차 시장에 주목을 하겠다. 이 부분들은 다 아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 문제는 이제 이 캐즘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이 캐즘이라는 용어를 쓰시겠지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공급 과정에서의 과잉 공급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그럼 이 일시적 공급이 나타났을 때 여기에 대한 가격을 기업들이 회복할 수 있느냐, 이 자금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느냐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상 기업들에게는 재고만 쌓아두는 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렇죠. 판단을 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왜 우리가 2차 전지라고 하느냐? 우리가 일회성 전지처럼 이렇게 쓰고 버리는 전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수명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재축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2차 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아시겠습니다만은 건전지도 재활용 건전지 다시 써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몇 번 충전하면 수명 떨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전기차 시장이 계속 이제 활성화됐을 때는 결국 이제 여기에 대한 폐배터리도 논란이 나올 것이고 또 배터리 교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또 캐파를 늘려나가는 충전소들이 중요해진다. 이렇게 좀 보실 것 같은데 그러면 현 주소에서 봤을 때 2차 전지 시장은 어떠느냐?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가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유동량이 자금 유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자,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큰 외부의 압박을 주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전쟁의 여파가 클 겁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물가 상승도 많고 또 지금 또 중동에서는 또 이제 오펙 플러스들이 이제 중동권에서의 이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고 우리 이제 증산하지 않겠다, 네. 감산 유지하겠다 이런 포지션을 나오고 있죠. 자, 실제로 이팔 전쟁이 발생한 거는 작년 10월입니다. 10월 7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이후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꾸준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2차 전지 지수 탑1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했을 때 기준으로 30% 가량 후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지금 가격 메리트를 계속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반도체 섹터는 연초 대비했을 때 30%가 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봤을 때 다시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는 부분에서는 배터리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자, 이제 여기서 이벤트가 중요합니다. 이번 6월 달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독일 베른에서 열리는 유럽 인터배터리 2024가 네. 있고요. 국내에서 또 킨텍스에서 열리는 세계 배터리 및 충전 인프라 엑스포가 또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인터배터리 같은 경우에 그 전에 2022년도까지는 국내에서만 진행을 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유럽을 비롯해서 이제 해외로 지금 진출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참가하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좀 저력이 좀 관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2차 전지주들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 기회를 이용해서 뭐 단기적인 반등을 위해서 좀 매매해 보시는 것도 전략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항상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해서 이제 많은 각국들이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과 지금 합작 법인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조금 우회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네네. 더불어서 지금 이제 기술 혁신 부분들을 계속 이제 유럽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초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전지 오히려 지금 낮아져 있을 때 좀 사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주변의 분들도 얘기를 나눠보면 전반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도 반도체나 다른 쪽으로 다 뺏긴 것 같은 상황인데 만약에 뭐 이런 이벤트 정도로 인터배터리 정도로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시드리는 이 주제는 말 그대로 단기적인 반등입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반기까지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에 이제 기술 혁신 부분들이 얼마나 부각이 되냐 여기에 정부의 R&D 예산이 투입되냐가 중요한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지금 전고체 배터리 잡겠다라고 해서 1조 3천억을 지원하는 그렇죠. 정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시장의 부담인 거 아닙니까? 자,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전고체 시장이 먹거리가 된다는 걸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전고체 배터리를 오랫동안 겨냥해왔던 기업들을 한번 발굴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선점 효과라는 겁니다. 돈만 있다고 해서 기술력이 뚝딱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하실 때는 이제 어느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어떤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가를 찾는 것이 핵심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쪽에서 전고체에 또 집중을 했다. 이런 걸 보면 2차 전지의 트렌드가 또 그쪽으로 쏠려가면서 수급이 또 그쪽으로 옮겨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흐름 좀 보겠습니다. 뭐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고은별 앵커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끊임없이 하락했던 한 달이었습니다. 다만 직전 거래일에는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일시적인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옥석 가리기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 가운데 개별 종목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에 3% 가까운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올 초와 비교했을 때 32%가량 급감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증권가의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는 끊임없이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헝가리 자회사 에코프로가 이 헝가리에 940억 원가량을 투자하면서 투자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는 소식은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급격한 하락을 했었죠. S&P 글로벌이 이 투자 의견, 그러니까 신용 등급에 대해서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등 조정을 하면서 그 날만 해서 8%가량이 빠졌었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낙폭이 과도하다라는 분석 속에서 LG에너지솔루션 소폭의 상승으로 전거래일에는 마감을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전구체 점유율 세계 1위인 중국 기업과 함께 니켈 그리고 전구체 생산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라는 소식을 주말 사이에 또 들려줬었는데요. 전일에는 0.1%가량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LNF 역시나 중국과 관련된 기업과 맞손을 잡았다 MOU를 맺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고 전일에는 3.6%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5일 차트를 보더라도 우하향하고 있고요. 1년을 보더라도 끊임없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종목 중에서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선택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흐름 봤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LG화학 쪽에서 지분 매각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액면 분할, 코스피 이전 이 이야기 나와도 주가 전혀 안 움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떤 2차 전지 보실 거예요? 저는 지금 이 3사 중에서 가장 그래도 입지를 좀 강력하게 잡고 있는 삼성 SDI를 주목을 하고 SDI? 있습니다. 아마 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해서 주가도 많이 후퇴를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라든가 다른 3사들 특히 LG 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 관련 그룹주들이 이제 급등을 할 때도 잠잠하게 움직였던 그러게요.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 SDI가 최근에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캐파 증설 쪽에도 당연히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공격적으로 양산 쪽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SK온이나 아니면 LG 그룹에 비했을 때는 오히려 기술력 쪽에 좀 집중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1분기 실적도 꽤 흥미롭게 나왔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G 에너지솔루션이 항상 이제 거론되는 게 우리가 미국에서의 AMPC 즉 우리가 미국에서 이제 친환경 세액공제 부분을 봤을 때 영업이익이 굉장히 컸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 LG에너지솔루션도 적자입니다. 지금 이미 적자 폭이 커진 상황인데 오히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 AMPC를 제외하고 나서도 영업이익률이 무려 4%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좀 준수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뭔가 살펴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각형 P5 제품들과 그리고 P6 제품 여기에서 이제 지금 비중 확대 부분들이 지금 계속 기대가 되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SDI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던 프리미엄 전략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캐즘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이미 생산된 제품 자체에서 재고 물량들의 우려심이 나오는 거고 네. 그럼 결국 여기에서는 신제품이 나오면 나올수록 여기에 대한 가격 자체는 제품에 대한 어떤 기대 구매가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연식 오래된 제품 사지 않는다는 거와 동일한 개념이겠죠.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 SDI가 1분기 실적은 양호하게 나왔는데 그럼 이제 이 6월달 이벤트에서 어떤 게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이냐. 결국 저는 삼성 SDI가 그래도 2020년도부터 꾸준하게 이 주목을 받고 또 이슈를 만들어왔던 이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서의 선전 가능성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전고체가 진짜 경쟁력이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중국이 정책을 이제 정책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하면서 네. 전고체 잡겠다 이 예산을 발표했던 게 5월 중순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발표가 됐는데 재밌는 사실은 기아랑 삼성 SDI가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특허 기술을 중국에서 작년 4월 말에 네네.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4월 말에 승인을 받았고 중국에서는 이거 먹거리가 괜찮다라고 한 달 안에 판단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시장에서 뒤늦게나마 자금을 붓겠다라는 현상으로 나온 건데 저는 이 기술력 자체가 이미 기아와 SDI가 지금 갖고 있던 부분들이 승인됐다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테슬라가 지금 중국 시장 들어가서 완전 자율부분 풀겠다라는 것과 네. 동일하다고 봅니다. 오픈 시장 안에서는 결국 기술력 자체를 주목을 했을 때 저는 이 삼성 SDI에 대한 실적 부분들은 좀 주목을 할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이번 컨벤션이나 엑스포 때에서도 마찬가지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유럽 시장에서의 인기 부분들은 당연히 중국 시장에 대한 견제에서 오히려 좀 반사
반사 수혜가 생긴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가를 이제 연내에서 좀 폭발적으로 상승시키기에는 아직까지는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상용 그러게요. 부분들이 좀 주목이 돼야 되고 상용 시기가 2027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목표 주가는 43만 원 선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신다면은 반등 매매는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삼성 SDI를 포함해서 2차전 장기적으로 보자고 하셨으니까 43만 원 제시해주고 다음 한 종목 더 볼까요? 간단하게 볼까요, 이거는? 네, 두 번째 종목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롯데. 네, 이번에 인터배터리 유럽을 처음 이제 참가한 게 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동박수주 쪽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실적들이 조금 부양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어느 정도 유럽 시장을 잡아가고 있다라고 기대가 되는 것이 그래요? 이번에 EU에서 이제 차세대 지원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금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해서 이제 후세대를 위해서 물려줄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금이 마련돼 있는데 이 펀딩 금액이 이제 4,920만 유로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740억을 이번에 지원을 받았고요. 스페인에 지금 착공을 하고 있는 스페인 타라고나 몽로이그 델캠프 지역에 있는 네네. 이 공장에 지금 투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동박하면은 뭐 우리가 최근에 구리 관련주로도 이렇게 좀 연계가 되다 보니까 주가 상승이 지난 2월 이후부터 좀 탄력을 받았는데 네. 여기서 10%에서 15% 가량은 조금 더 상방 조정을 해보셔도 충분히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2차 전지 쪽에서 롯데는 좀 생소하긴 하지만 유럽 쪽에서의 뭔가 팔로 개척을 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모멘텀 또 때마침 유럽에서 인터배터리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연결해서 단기적으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께도 저희가 이 포착한 이슈 알려드렸는데 2차 전지 쪽 어떤 종목 보세요, 팀장님은? 일단 좀 큰 굵직굵직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네.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지금 현재 잘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이 있어요. PNT라는 종목인데 PNT.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도 상향하고 있을 만큼 최근에 수급적인 흐름이라든지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추세를 조금 더 끌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좋습니다. 그동안 PNT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SK온 쪽에 대한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다른 기업 대비했을 때 저평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SK온 같은 경우에는 증설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혹은 수주가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네네. 컸었는데 다만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가 테슬라 쪽에 전극 공정 장비를 공급한다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현재 지금 고객사가 다변화가 된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객사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국내에 굉장히 많이 치중이 되었는데 이제 해외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매출에 대한 다변화 기대감이 하나둘씩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테슬라 쪽에 장비를 공급한 국내 기업으로는 세 번째입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좀 힘들긴 하지만 네. 좀 모델 Y라든지 생산량이 다시 한번 증가하게 되었을 때 테슬라 향 쪽으로도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지금 이 이슈로는 굉장히 크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규모 자체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고 하반기부터 점차 좀 수주 금액이 많아질 것으로 늘어날까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 이유가 테슬라와 함께 좀 개발한 이력이 있어서 앞으로 하반기부터 테슬라와 계속 연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수주 잔고도 보면은 네. 1분기 수주 잔고가 약 1조 6천억 원 정도인데 테슬라라든지 좀 신규 수주를 비롯해서 앞으로 늘어나는 수주량을 감안을 하면 현재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계속 수주가 쌓이고 성장세가 나오고 있는 좀 몇 안 되는 기업이다 네. 보니까 저는 이 추세에 끌고 가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거기다 LFP 배터리라든지 지금 뭐 차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어서 조금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PNT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PNT가 뭐 SK온 향으로만 집중되어 있으면 아마 시청자분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실 텐데 뭐 어쨌든 테슬라 쪽으로의 팔로 개척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테슬라의 주가와 또 연동을 하면서 한번 PNT는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보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답답한 2차 전지지만 2차 전지도 한번 반등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착한 이슈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이 포착한 이슈는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5월 31일 발표된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따르면 2038년까지 원전을 최대 4기 추가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9년만으로 AI 산업 발전으로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을 반영한 건데요. 체코와 아랍에미리트 등 곳곳에서 들려오는 원전 소식, 원전주들 6월에도 날아오를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원전 관련 이야기입니다. 2차 전지가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한 이야기였다면 원전은 그래도 좋은 이야기들, 소식들이 좀 있어요. 일단은 체코 이야기도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난주에 또 SMR 이야기도 나왔고 이번에 또 정부에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내용부터 좀 체크해볼까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어요? 일단 우리가 원전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이슈가 국내 쪽 하나 그리고 해외 쪽 하나인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좀 오픈이 되었습니다. 전기본 쪽에서 원전을 계속 확대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무탄소 쪽에 대한 에너지 비중을 꾸준히 확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2030년에서 52%에서 2038년 70%로 꾸준히 확대를 해 나가겠다라는 건데 결국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탄소를 줄이겠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원전 혹은 수소, 암모니아 쪽에 대한 비중을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가겠다라는 건데 결국 지금 현재 윤 정부도 그렇고 계속 원전 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무탄소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원전에 대한 발전 비중이 30년 31%에서 38년 35%로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 원전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3기 그리고 SMR 같은 경우는 1기라서 실제 우리가 예상했던 수치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그 내용이 오픈이 되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확인을 했네요. 좀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아무래도 원전 같은 경우가 지어지는 데 오래 걸립니다. 그쵸.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긴 하지만 현재 전기본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길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플랜이죠. 움직이고 있는 만큼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해외 쪽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겠죠. 주가는 해외 쪽으로 반응하잖아요, 결국에. 결국 원전도 그렇고 실제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실제로 수주를 얼마나 따오는지가 가장 중요했고 2009년 이후로 그렇다 할 수주가 사실 그렇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금 현재 기대해 볼 수 있는 쪽이 체코라는 점.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특히 EU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원전에 대한 투자 확대 기조를 계속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체코 쪽을 좀 가능하게 된다면 현재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혹은 스웨덴 쪽에서 탈원전에서 다시 한번 원전으로 가려는 방향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교두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체코에 대한 기대감은 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좀 이 부분에서 실제로 잘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될 것 같으세요? 일단 반반 치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뒤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좀 상당히 기대감이 높은 게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원전 단가가 프랑스 대비했을 때 약 절반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경쟁 국가가 프랑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좀 체코라든지 프랑스 서로 같은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가격 경쟁력이라는 것은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원전이라는 게 한 푼, 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큰 규모의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결국 이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하지만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코 쪽에 이제 또 이슈로 우리가 눈을 돌려야 할 타이밍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원전 관련주들 잠시 좀 쉬어가고 있는데 흐름은 어떤지 고은별 앵커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 원전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7일 강한 상승을 보이다가 한 걸음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전거래일에는 일부 종목들이 4%가량의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원전 관련 기업들 가운데 BHI가 4.7%가량 상승을 하면서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27일 발생하기도 했었고 한 걸음 쉬어가다가 전거래에 다시금 탄력이 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래는 이 화력 발전용 증기 발생 관련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원자력 보조기를 제조하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밖에 없다라는 이 두 곳밖에 없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원전 기업이죠. 전일에 강보합권으로 마감하면서 2만 원대를 좀 지지해 주는 모습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1.9%가량 상승하면서 7만 원 선을 목전에 두고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전력의 원자력 부분 자회사입니다. 일진파워도 0.2%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트를 보게 된다면 아직 강한 상승은 나타나지 않은 기업인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이 5월 동안 단 하루를 제외하고 연일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4%가량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올해 첫 따따블을 달성하면서 코스닥에 입성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원전 가동에 필요한 정비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상장 후에 최고가를 찍은 다음 지금은 한 걸음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 기업들 과연 6월에도 갈 수 있을지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전 관련 종목 하면은 많은 분들이 제일 처음에 떠올리는 종목 있으실 겁니다.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은 뉴스케일 파워 힘으로 한번 레벨업 2만 원 돌파했는데 그다음에는 이제 체코 만약에 수주되면 가장 수혜 많이 볼 거다. 기대를 투자자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기대감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특히 상징성이 있잖아요. 네. 원전 하면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떠오를 만큼 상징성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충분히 좀 우리가 원전주를 보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했을 때 실제로 좀 사업에 대한 영위를 하고 있고 원자로라든지 혹은 증기 발생기 쪽에서 핵심을 가지고 있는데 체코 쪽 그러니까 유럽 쪽에 자회사가 있어서 실제로 좀 크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하반기 원전 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야 하는 포인트이긴 하지만 네. 이 기업이 또 원전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원전뿐만 아니라 수소라든지 혹은 해상풍력 이런 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져볼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AI라든지 혹은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물론 최근 들어 한두 달 전까지는 가장 빠를 수 있는 게 원전 쪽이에요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네네. 이제는 수소라든지 SOFC, 천연가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만큼 물론 원전이 되면 가장 좋지만 원전이 네. 아니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 점 같은 경우를 우리가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결국 산업에 대한 구조적인 성장을 좀 생각을 해보면 글로벌적인 트렌드 자체가 탈탄소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트렌드와 좀 부합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실제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연간 6조 정도의 수주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9조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네. 결국 수주를 많이 받게 되면 실적으로 반영되는 수치 자체가 증가한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트렌드에서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산 에너빌리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니까 물론 말씀해 주셨듯이 다른 에너지 쪽, 신재생 쪽으로도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원전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주가가. 그러니까 만약에 수주가 실패된다거나 이럴 때 굉장히 좀 뭐 아니면 도한 그런 투자가 아닐까 걱정도 좀 됩니다.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실제 뚜껑 열어놓고 투자하셔도 좋다라는 의견 드리겠는데 다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기술적인 측면에서 2만 원대라는 라인대를 이탈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서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이 2만 원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2만 원. 지금 갭을 띄워서 상승한 라인대를 계속 깨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주가를 접근할 때는 2만 원이라는 라인대에서 좀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 라인대를 좀 깼다, 특히 거기다가 체코 쪽에서 불발이 났다라고 하면은 좀 주가가 큰 폭으로 급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갭 상승했던 갭 라인들을 메우고 어느 정도 다시 한번 기간 조정이 나왔을 때 저는 앞으로 중장기에 대한 성장 기대감을 보고 그때 다시 한번 또 모아가셔서 물량을 좀 확대를 하셔도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2만 원 선을 유지하는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요거 먼저 체크를 해주셨고. 자, 다음 종목 하나는 간단하게 볼까요? 어떤 이 거죠? 종목도 뭐 한전 기술을 가지고 한전 기술? 있는데 네. 국내 쪽에서 원전 사업이 확대될수록 수혜를 보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국내 원자력 발전소 설계 엔지니어링 쪽에서 독보적인 위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 그 이유가 한국전력공사 쪽에서 자회사로 진행하고 있어서 결국 그 분야에서 독점적인 위치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기업이 뭐 BHI라든지 우리기술 이런 종목군들 대비했을 때 주가의 흐름들이 천천히 올라갈 수밖에는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산업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국내 쪽에서 원전에 대한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 있는 만큼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보니 그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체크 포인트를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현재 아무래도 원전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네.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종목군들도 있지만 체코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군들을 네네. 찾는 게 맞지 그러니까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한전 기술을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전 관련 종목들 어쨌든 뭐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뭐 그게 위든 아래든 저희가 대비를 하는 대책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번에 뭐 이 원전과 관련된 이슈, 포착한 이슈를 저희 김덕호 대표께도 알려드렸는데 김덕호 대표님은 원전 어떤 종목 보세요? 네, 대창 솔루션을 좀 보고 있습니다. 대창 솔루션이요? 네, 대창 솔루션인데 이 종목이 이제 원전 관련주로 테마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사실 주가가 움직였던 거는 2월 23일 날 이때 이제 윤 대통령께서 이제 원전 가동을 정상화하겠다 이때 반짝하고 그다음에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생소해요. 이 대창 솔루션은 사실 이제 조선 그리고 이제 발전 및 플랜트 여기 이제 주조 부분들을 담당을 네.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왜 그럼 원전 쪽에 해당이 되느냐라고 그러니까요. 한다면은 원전 폐기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폐기물 컨테이너를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폐기물 관련주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원전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간다. 결국은 이제 가동량이 최대로 많아지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전 폐기물들이 그쵸. 만들어지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의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저는 이 대창 솔루션이 꽤나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기대하는 원인은 지금 캐나다에 지금 있는 민간 원전 기업인 브루스 파워가 네. 지금 이 원전을 가동을 하고 있는데 캐나다가 또 여기서 이제 민간 지역에서 민간 원전으로서 또 역대 최대 규모를 또 원전을 착공하겠다는 게 작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브루스 파워의 이 폐기물 컨테이너를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대창 솔루션입니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하고 있고 이 실적 부분들이 계속 이제 매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원전주들은 너무 급등을 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이 원전이라는 것도 사실은 지금 에너지 전력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서 그쵸? 원전이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의 대안주로 또 이렇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 기업은 이제 해양 플랜트 쪽 투자 그리고 발전 설비 투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 대창 솔루션의 몸값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5개월 또 지난 5분기 직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계속 적자 행진을 이어오다가 다행스럽게 작년부터 해서 이제 흑자 전환을 성공을 했는데 이 회사의 자회사인 또 크리오스가 또 이번에 액화 암모니아 수송 탱크 부분에서 또 이제 좋은 기업 가치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는 이제 이 크리오스가 900억 밸류의 기업 가치를 여기게 되면 한정을 받으면서 110억 펀딩을 했는데 저는 이게 최근 이제 대창 솔루션의 부채 비율이 뭐 굉장히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네. 오히려 신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는 데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창 솔루션 코스닥에 있는 뭐 시총은 작은 기업이지만 어쨌든 원전 폐기물과 관련된 이 모멘텀을 또 받으면 한번 작다 보니까 또 급등할 수 있으니까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렇게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분지점 서영호 차장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지표인 PC 물가 지표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는 어느 정도 좀 부합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PC 가격 지표가 전월 대비 0.3% 상승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7% 오르는 모습들을 좀 보였고, 이는 3월과 좀 동일한 발표가 나오면서 예상치에 좀 부합한 모습들이 나타나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채권 금리가 좀 하락하는 모습들도 좀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장중에 좀 종목별 흐름들에 좀 영향을 좀 받으면서 시장의 좀 변동성이 좀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줬습니다. 특정 종목으로 좀 보면 델 컴퓨터가 17% 급락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고, 이는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습니다만 서버 백로그가 예상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AI 관련된 종목들과 더불어 함께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최근 시장의 움직임들을 살펴보면 지난주에는 세일즈포스가 좀 하락을 했다 좀 반등을 하고, 델이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듯이 시장이 좀 실적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 증시 역시 좀 방향성을 좀 잡지 못하고 여전히 좀 혼조세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속에서는 종목 선별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2,700선을 좀 하회하고 난 이후로부터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모습들과 더불어서 여전히 좀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좀 좋지 못하다라는 점에서 종목 선별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흐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 일단 첫 번째로는 SK 오션플랜트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 최근 바닥권에서 좀 SK그룹주들과 더불어 함께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해상풍력 관련된 모멘텀과 더불어서 신재생 쪽에 대한 흐름들이 좀 기대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신다라면 박스권 상단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좀 진행을 해나가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서 좀 볼만한 종목들을 살펴보신다라면 한신기계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상승 이후에 좀 눌림목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원전 관련된 종목이 두산에너빌리티의 미국 SMR 수주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세가 좀 이어졌고, 특히나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신규 원전에 대한 좀 발표가 이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놓여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이 좀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 두 종목 역시 좀 실적 또한 무난한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오히려 좀 시장 혼조세가 이루어질 때는 조정 시에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실 수 있는 만큼 그 점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 주의 움직임을 볼 때 우리가 좀 환율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2거래일 연속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여줬는데, 여기서 1,390원 이상권을 좀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준다라면 지수의 추가적 하락세를 좀 염두에 두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거고요. 다행스럽게 좀 워낙 강세로 전환되면서 하락한다라면 시장은 좀 종목별의 좀 공격적 접근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환율을 기준을 삼아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이천지점 서영호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스탠바입니다. 이제 장 출발 10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현재 시간 8시 49분 50초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이제 새로운 달 6월의 시작 첫 거래일입니다. 지난 5월은 우리 시장에게는 힘든 시간이었고, 외국인의 매도가 전환이 되면서 결국에 또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과연 이번 6월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번 6월에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다음 주 FOMC 회의가 있고, 유럽에서도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 여부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AI와 관련된 이슈 계속 나오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애플이 다음 주에 개발자 회의를
회의를 통해서 AI와 관련된 중대 발표를 할 거다 이미 예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계속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 출발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정민 소장,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장 출발 6월의 첫 거래일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될까요? 김민수 대표님의 시선 개장 전 탑3 궁금합니다. 네, 일단 6월 달입니다. 6월 달이면은 6월 달 전략은 5월과 좀 다르게 네. 뭔가 좀 변화가 들어올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뭐 기대를 크게 가질 수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낮춰졌다고 하더라도 이런 변화가 앞으로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쳐서 특히 신흥국 입장 쪽으로 외국인들이 계속 또 자금을 유출해 나가는 이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가 계속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셨을 때 지금 현재는 외국인들이 동시효과 쪽에서 선물을 한 1,100개 매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 5월 말에 집중됐던 외국인들이 그냥 일시적인 또 뭐 MSCI 리밸런싱이나 이런 관점 쪽에서 일시적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좀 키 맞추기 관점에서 좀 빈집인 만큼 어떤 매수세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들 체크하면서 그래도 기술적 상황으로서는 그래도 단기 조정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외국인들의 수급 계속 또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국내 체력의 하나로 볼 수 있는 5월달 수출입니다. 동향들 발표가 된 흐름을 봤을 때 상당히 양호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나마 반도체 쪽 계속 선전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메모리 쪽에서 나오는 D램과 낸드 거기다가 연결되는 SSD까지 다 양호한 모습들인데 또 하나 스마트폰 관련된 쪽들도 부품 쪽이나 OLED 쪽 상당히 양호합니다. 이런 변화 괜찮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보톡스 쪽이나 화장품 쪽 이쪽도 계속 확장세를 이끌어가면서 화장품은 1억 달러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쪽에 대한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도 생각만큼 계속 밀려서 어떤 별로 업황이 좋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쪽이지만 그래도 개선되고 있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는 어른 여파가 종목 쪽에서 업황 쪽으로 매수세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애플의 다음 주 6월 10일 날 가게 되면 WWDC와 관련된 쪽에서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시점이 슬슬 다가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말 사이에 애플의 출하량이 또 한 번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번에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쪽들 여러 가지 본격적인 개화가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은 시점이 지금이다라는 쪽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어떤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시리에 대한 업그레이드라든가 그리고 또 앱스토어에 대해서 확장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우리도 진짜 이제 AI를 활용한 소프트웨어들이 탑재가 됩니다라는 쪽들이 보여줄 수 있을지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쪽도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을지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는 외국인의 수급 부분과 함께 5월의 양호한 수출 그리고 애플 이슈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반 소장님은 어떠한 이슈 세 가지 들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지금 최근에 화장품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쪽에 대한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비중국 수출과 그 인디 브랜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좀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의 경우에는 계속 좀 더 흐름을 체크를 하고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화장품 수출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니까 전년 기간 대비 60% 이상 증가를 했는데 지금 중국의 수출만큼 미국 수출이 거의 다 지금 접근해서 따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 쪽 위주로의 판매되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기보다는 아직은 지금 미국 쪽의 ODM, OEM 업체들 위주로도 계속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지금 그 네이버 웹툰 관련된 이슈가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요. 특히 네이버 웹툰이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상장 절차에 이제 돌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벤트가 굉장히 크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본사의 웹툰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뭐 그 관리자를 좀 채용하게 했었고 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긴 했지만 지난 31일 때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에 대해서 상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좀 분위기가 연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들의 경우에는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주 때 우주항공청 설립을 했었고 심지어는 100조
100조 원 투자 계획, 45년까지 100조 원 투자 계획을 좀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지금 지속될 가능성이 좀 더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주항공주의 경우에는 차익 실현도 좀 어느 정도 열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차익 실현이 좀 어느 정도 많이 나왔다가 그 구간을 좀 어느 정도 받추고 있다 한다면은 7월에 국제우주연구위원회가 개최가 되기 때문에 이 시점 때 다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이제 또 6월이 시기가 바뀌는 상황에서 5월까지 또 많은 관심을 받았던 업종이나 테마들이 또 이제 전환이 되면서 이번 달에는 애플과 관련된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과연 이번 주부터 애플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올지 살펴봐야 되겠고요. 원전이나 아니면 우주항공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지난달까지 이벤트 이슈들이 워낙 많이 됐습니다. 이러니까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나오진 않을지 대비가 필요한 그런 시기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장 출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일단 분위기는 양 시장이 모두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이면서 어느 정도 좀 선방하면서 지난주에 하락을 만회하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동시효과 상황 현재 어떤지 더 자세하게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첫 거래일 오늘 국내 증시의 출발은 괜찮게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시장 모두 다 상승 출발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0.7%가량 오르면서 2,657선, 그리고 코스닥은 840선을 웃돌면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121선 내에서 지금 지지라인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반등으로 전거래일의 낙폭을 만회할 수 있을지, 장 마감까지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PCE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를 부합했다라는 점에서 국내 증시의 부담감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예상 체결과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조금 더 자세한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권의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3%가량 상승을 하면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5월 달 많이 눌렸습니다. 삼성전자 6월 첫 거래에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 3%가량의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조금 더 강한 상승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2차 전지 관련 대장주 LG 에너지솔루션 지난달에 상장 후에 최저가를 기록하는 움직임 나타났는데 6월 첫 거래일 역시나 1.2%가량 밀린 채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32만 7천 원 선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완성차 기업의 출발 상황 좋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7%가량 상승 출발 예상되는데요. 5월 수출이 공개가 된 가운데 반도체와 자동차 여전히 수출이 괜찮았다라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오늘 반도체, 자동차 출발 괜찮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의 예상 출발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기아 같은 경우에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2% 이상의 반등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 오늘 12만 원 선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0.2%가량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오늘 저 PBR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0.5%가량 하락하면서 한 걸음 쉬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7만 9천 원 선에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홀딩스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예상 체결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시가총액 상위권만 보게 된다면 1위부터 5위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부진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와 반도체 관련 기업들 오늘 시초 상황이 그다지 좋진 않은데요. 에코프로비엠이 1.2%가량 하락 출발되면서 18만 9천 원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요. 에코프로 역시나 0.2%가량의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흐름이 괜찮았다면 오늘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들의 흐름은 그다지 좋지 않은데요. 특히나 HLB가 2% 이상 하락하면서 6만 원 선 무너지는 모습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의 강한 상승 6% 이상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은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권의 흐름도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1.6%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럽에서 좀 긍정적인 뉴스 나왔는데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흐름 괜찮고요. 반도체 관련 기업도 흐름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HPSP 1%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클래시스 오늘 의료, 미용기기, 화장품 관련 기업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장주인 클래시스 2%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6월 3일 월요일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6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지난 5월에 굉장히 힘들었고 지수 자체도 힘들었지만 종목 자체들도 하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지난 5월에 신저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이 무려 360개 정도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힘들었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5월 시장을 답답하게 여기셨을 텐데 6월에는 뭔가 반전의 계기들이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은 오늘 6월 첫 거래일 양시장이 모두 상승 출발로 스타트는 좋게 끊었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0.8% 넘게 상승세 보이면서 삼성전자가 일단은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 넘게, 현대차, 기아도 오늘 2%가 넘게 상승세가 나타났는데 주말 사이에 뉴스가 나왔죠. 지난달 수출에서 반도체와 자동차가 섬전을 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역시 좋은 흐름,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코스닥은 지금 하락 전환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라든지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으로 시작을 하면서 일단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엇갈리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럼 더 자세하게 출발 상황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첫 거래일 국내 증시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 출발은 양 시장이 다소 엇갈린 모습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0.8%가량,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1% 이상의 강한 반등으로 출발했다면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알리면서 아쉽게도 840선을 밑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FOMC 회의 전까지 시장의 변동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한 상황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가총액 상위 기업 유가증권 시장의 출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반등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1.5% 그리고 SK하이닉스가 0.7%가량 오름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백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초록색과 노란불로 출발을 알렸죠. 전 종목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0.3%가량 상승 출발했고요. 삼성 SDI도 0.5%가량 상승 출발, 포스코 퓨처엠도 0.4%가량 오름세로 출발하면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을 향해서 저점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시총 상위권 내에서는 완성차 기업들의 상승이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현대차가 3% 가까운 오름세로 출발했고요. 기아도 2.4%가량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수출이 괜찮았었는데요. 미국의 판매 실적 5월달 판매가 또 두 자릿대 증가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금 반등하는 데 성공하면서 수출에 대한 기대감, 완성차 관련 기업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가 2.5%가량의 강한 반등이 나옵니다. 역시나 웹툰 관련된 미국 증권거래소에 대한 이슈, 웹툰에 대한 상장 이슈가 지속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2.4%가량의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웹툰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저 PBR 관련 기업들도 지속적으로 시세를 가져갑니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전거래 금융지주사들의 흐름도 괜찮았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시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는 점 특징적이고요. 네이버와 함께 카카오 역시나 1.3%가량의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전일 한 걸음 쉬어가던 LG전자 오늘은 다시금 힘을 내고 있습니다. 1.7%가량의 강세가 나오면서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전반적으로 1% 이상의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출발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조금 엇갈린 모습으로 출발을 알렸는데 역시나 대형주들이 조금 엇갈린 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관련 기업인 에코프로 그룹주들 1% 이상의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좀 부진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2.5% 그리고 HLB가 3.5%가량의 하락으로 출발을 알렸고 삼천당 제약 전거래일 15%
0.5%가량 강세를 보였던 만큼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현재 구간에는 2%가량의 하락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휴젤과 클래시스, 실리콘투와 같은 이 화장품 관련 기업들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휴젤 같은 경우에는 오늘 4% 이상의 강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반면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은 조금 엇갈린 모습입니다. 리노공업이 0.9%가량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HPSB는 0.2%, 솔브레인도 0.9%, 이오테크닉스도 1%가량의 상승을 하고 있다는 모습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업종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업종별 상승 흐름 함께 살펴볼 텐데 어떠한 업종이 우리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을까요?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게 전기가스가 2.4%가량 상승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 부분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전기가스 우선 2.2% 상승으로 지금 업종이 좀 집계가 되고 있고요. 네이버의 강세 속에 온라인 플랫폼 2.1% 두 번째로 가장 상승을 보이는 업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오늘 흐름 괜찮습니다. 자동차 업종이 또 2%대 강세, 전기전자도 2%, 삼성전자의 상승과 함께 업종 전반적으로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업종별 상승률을 보게 됐을 때 많은 업종들이 상승을 하며 출발 상황 괜찮은 것 같은데 다만 양 시장이 조금 엇갈린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에 대한 코멘트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우리 시장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 일단은 코스피가 상승폭을 조금 더 늘리고 있습니다. 1% 넘게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좀 힘을 냅니다.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0.3%대까지 상승 탄력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는데 기관 매수가 좀 들어옵니다. 240억 원 정도 넘게 매수하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그래도 좀 매수로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코스피가 탄력을 좀 높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합니다. 개인만이 380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도 체크해보면 오늘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1,380원대 높은 수준의 환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 상황 느끼고 계실까요? 김민수 대표님, 오늘 6월 첫 시장 출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출발은 좋습니다. 네. 예, 첫 시작이 끝까지 좋게 되기를 좀 기원하는데 네네. 일단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2,000개까지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아직 베이시스 차가 확실하게 늘어나지는 않은데 조금 더 늘리기 시작하게 되면 기관 중심의 프로그램 매수세 좀 더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코스피 중요한 저항선인 2,670 바로 안착하게 되면 그나마 고생했던 변화 좀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생각보다 조금 덜 오르는데 지난 금요일 날 MSCI 편입과 관련된 쪽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움직였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피 쪽과 함께 그래도 거의 같이 동행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섹터별로 보게 되면 가장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운수창고, 운수장비 이런 쪽들 좀 강한 모습들인데 철강 쪽이 못 따라옵니다. 여기 좀 아쉬운 측면들이 있지만 철강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들이 시장과 함께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좀 더 힘낼 수 있지 않나라는 쪽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첫 출발 기분 좋게 좋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양 시장이 모두 상승 탄력 조금씩 더 높여가고 있네요. 반 소장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코스피 쪽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네.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지를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그 부분에서 매수세가 들어와주는 것도 특징적이고요. 특히 이제 현대차의 경우에도 한 4%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5월달 수출입 동향 데이터의 영향이 굉장히 좀 크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수출이 잘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쳐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출 동향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환율이 굉장히 좀 계속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고환율에 대한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같이 좀 연출하는 것 같다. 그래서 6월에도 이렇게 좀 분위기가 계속 좀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좀 살펴보니까 지금은 코스피
코스피 쪽에서 운수창고와 운수장비 쪽이 좀 강한데 운수창고와 운수장비 쪽이 강한 이유는 그 컨테이너 지수가 굉장히 좀 운임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그 해운주들이 영향을 좀 크게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기업마다 이제 특징적으로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만큼 지금 그 운수창고와 운임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코스닥 쪽에서는 섬유 의류 그리고 종이 목재 쪽이 좀 강한데 디지털 콘텐츠 쪽이 좀 매우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 엔터주에 따른 내용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1분기 때 실적이 좋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만회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실 수 있겠는데 여기에 따른 기대감보다는 사실은 네이버 웹툰에 따른 영향이 더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Y랩과 관련된 기업이 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디지털 콘텐츠 쪽이 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그 양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매수 관점으로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거래소의 경우에는 지금 그 매수세가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상황도 아니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점차 이런 매도세가 좀 어느 정도의 축소폭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증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외국인 중심의 지금 수급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제조업과 기계, 의약, 운수장비 쪽에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의 경우에는 운수창고 장비 쪽에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경우에는 운수창고와 운수장비 위주로 살펴보시면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운송장비, 제약, 그리고 기타 서비스 쪽에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는데 오히려 지금 기관의 경우에는 화학과 반도체 쪽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경우에는 약간은 상승 차익 실현을 통해서 접근을 하시고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는 오전장을 좀 보신 다음에 오후장 때 마감 흐름들을 보고 다시 재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탄력은 조금씩 더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탄력이 높아지면서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코스피에서 외국인도 일단은 많은 규모는 아니지만 현물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업종이나 종목들이 더 관심받고 있을지 더 자세한 종목과 업종 이야기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시죠. 네, 국내 증시 출발한 지 12분여가 흐른 가운데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와 관심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시장의 분위기 전반적으로 괜찮은 가운데 싱크풀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섹터들 역시나 대부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가장 많은 검색을 하고 있는 건 웹툰인데요. 역시 네이버 웹툰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관련 주에 지금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웹툰 관련 기업들의 검색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야놀자에 대해서도 지금 검색 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야놀자가 미국 델라웨어주의 현지 법인을 신설했다라는 단독 보도,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나스닥 상장의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라는 일부의 해석이 좀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서 지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후속 기사들을 확인을 해본 다음에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해운주들 오늘 역시나 좋습니다. 글로벌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해운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요. 실적 또한 좀 기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동차 관련 기업들에 대한 검색 빈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5월에 미국의 판매가 다시금 상승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전기차 판매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42%가량의 상승을 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각 시장에서 가장 많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승률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게 된다면요. 스카이버스 테크놀로지가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한 모습입니다. 자기 주식 처분 결정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주가치 재고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에서 갭이 28% 이상 상승했죠. 어닝 서프라이즈 때문이었는데 C사이트가 이에 대한 모멘텀 고스란히 받으며
유지하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한 모습 특징적입니다. 그 아래로는 웹툰 관련주들이 줄지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MBT, 와이렉 같은 경우에 지금 두 자릿대, 키다리 스튜디오 역시나 16%가량 상승하면서 네이버 웹툰에 대한 기대감, 국내 증시 관련 종목들까지 강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웹툰 관련 기업들이 이름을 줄지어 올리고 있고요. 그 옆쪽을 보시게 되면 흥하해운도 지금 10%에 가까운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해운 관련 기업들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고 있는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거래량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급 공방이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기업도 있고요. 역시나 강한 상승을 내뿜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운 관련 기업들 비교를 하게 된다면 흥하해운은 오늘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대한해운도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곤 있습니다만 차익 매도 물량도 함께 출회가 되면서 보합권에서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술이 2.8%가량의 상승을 하면서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오늘 액침 냉가, 그러니까 냉난방 공조 시스템 관련 기업들도 나름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3S 같은 경우에도 3.6%가량의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오늘 삼성전자가 1.7%까지 지금 상승폭 지속적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한 반등이 오후장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문가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특징주들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 점점 더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수출 데이터 잘 나왔다는 소식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좋은 흐름, 현대차가 지금 무려 5%가 넘게 강한 반등, 기아도 3% 넘게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미반도체는 7% 넘게 좀 급락이 나오면서 엇갈리고 있고요. 지난주부터 계속 이슈됐던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 SK가 오늘도 7% 가까이 상승세, 지난주에 이어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좀 흐름이 엇갈리는데 HLB나 알테오젠은 하락을 하는데 셀트리온 그룹주나 삼성바이오로지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강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서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흐름이 다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무려 13% 넘게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김민수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가장 먼저 시장 분위기에 못 따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한미반도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한 7.5% 가까이 하락하면서 최근 들어서 빠르게 낙폭을 키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그동안에 보여줬었던 독점적인 위치, TC 본딩 관련된 쪽에서 한화 쪽이 SK 하이닉스 쪽으로 클 테스트가 통과됐다라는 소식이 들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빠르게 매물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눈길을 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회사 측의 입장들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막 통과돼서 나오는 변화를 생각했을 때는 여전히 지금 나오는 지위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또 QA 확장이 나올 것이다. 라는 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변화는 시장은 실망하는 모습들이 좀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지권을 어디서 만드든지 확인을 좀 해야 되긴 하겠지만 낙폭이 단기적으로 크다라고 하게 되면 자리도 한 번씩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HMM 관련된 쪽에서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탄력적입니다. 지금 현재 SCFI라고 하는 쪽에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3,000선이 넘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런 흐름들 쪽에서 물류 관련된 쪽들이 계속 타이트한 움직임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에 따른 최대 수혜인 국내 컨테이너선 선사 HMM의 주가도 지금 한 4.5%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주가는 직전 고점대에서 약간 매물 소화가 좀 필요한 모습들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특히 HMM에 아직 주인이 없는 모습들, 게다가 또 CB 전환과 함께 나오는 매물 부담에 대한 우려감들도 살짝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큰 변화 없이 안착해서 어느 정도 탄력을 받아갈지는 아직 거래량이 좀 크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운주들까지 흐름을 체크를 해본 상황이고요. 자, 아모레퍼시픽이 지난주까지 계속 52주 신고가 매일매일 경신했는데 오늘은 3% 조정 나오면서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외에도 여러 종목들 상승 탄력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KB금융은 아쉽지만 하락 전환하면서 아쉬운 모습. SK하이닉스도 지금 약보합권 수준으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자, 그럼 반 소장님은
어떤 종목 집중하고 계신가요? 예, 첫 번째 종목은 진호앤컴퍼니라는 기업이고요. 네. 이 기업이 지금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에 안착을 한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스위스 소재 제약사 그 디바이오팜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신규 타깃 ADC 선급금 68억 원 포함해서 5,860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을 좀 체결을 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상한가에 안착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 기업의 경우에는 원래 이제 마이크론 바이오 관련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ADC 관련된 이러한 기술 이전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매수 총잔량을 좀 살펴보니까는 지금 92만 주 정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된다 하면은 다음 날 그러니까 내일도 한 번 정도 갭상승하면서 띄워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금은 현재 시점에 대해서 뭐 비중을 줄여라 이렇게 좀 말씀을 못 드리겠고 내일 만약에 갭상승을 좀 크게 띄운다 하면은 그때는 좀 비중 축소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지금 Y랩입니다. 이 Y랩이 지금 26%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네이버 웹툰과 관련된 상장 이슈가 부각되면서 크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웹툰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다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얼만큼 탄력 가능성이 높으냐를 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Y랩의 경우에는 일단 지금 지분 관계도를 살펴보니까 네이버 웹툰이 또 보유를 하고 있고 또한 CJ E&M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가능성을 봤을 때는 Y랩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상장한 지 7월 20일 때 상장을 했다 보니까는 만약에 올해 7월 정도 되면은 엑시트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기간이 좀 상당히 길고 상장 완료 때까지는 또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계속 좀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흥하해운이 있는데 지금 그 대표님께서도 다 말씀해 주셨지만 그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3,000포인트를 좀 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해운주의 경우에는 흐름들이 또 좀 더 좋아질 수 있고 3분기 때 성수기 돌입하는 데 전까지는 아직까지 좀 열려 있기 때문에 흥하해운의 경우에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운주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 키포인트가 중요합니다. 6월의 첫 거래일 어디에 집중하면서 거래 그리고 시장 대응해 볼까요? 김민수 대표님 어떤 키포인트 가지고 계시죠? 네, 버벅거리시는군요, 앵커님. 네, 일단 6월 달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5월 말에 부진을 떨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아마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 모습들이 갖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 고질적인 흐름들 쪽에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외국인들 현물 매도도 어느 정도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 시장의 가격 메리트는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2670선 안착하게 되면 시장은 그래도 다시 우상향으로 계속 또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671포인트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반 소장님의 키포인트는 뭘까요? 예, 아무래도 신규 접근할 거를 좀 생각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다음 주에 WWDC24가 본격적으로 개최가 됩니다. 이게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이폰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이폰 관련된 종목의 경우 LG 이노텍과 BHA 뭐 이런 쪽은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7월에는 갤럭시 언페 행사가 좀 남아 있고요. 이후 9월 때는 아이폰 16이 본격적으로 좀 출시되는 시점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열려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해도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애플 관련 종목까지 오늘 저희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장 출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인데요. 자,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지난주에 저희가 알려드렸던 오늘 시장 장 출발할 때 살펴볼 시초가 공략주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제시해드렸던 종목이 비나텍이었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이상엽 이사가 비나텍을 오늘 시초가에 공략을 해보면서 오늘 장 출발에 55,000원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자, 이러면서 오늘 목표 가격은 62,000원까지 좀 중장기적으로 보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비나텍 그럼 과연 오늘은 어떻게 출발을 했을까요? 현재 주가 흐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비나텍 오늘도 시장의 분위기 전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1.5% 가까이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4,5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시초가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해보면서 아까 제시해드렸던 6만 원 이상의 목표가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나텍 시초가 공략주로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선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양질의 종목을 선택을 했는데요.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차장님 오늘은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서 보고 계신가요? 예, 오늘 선발한 종목은 MBT입니다. MBT요? 예,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MBT라고 하면 많은 분들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캐시 슬라이드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사용해 보셨을 만한 서비스라고 막 떠올리실 겁니다. 이 회사는 이제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광고 서비스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캐시 슬라이드인데 바탕화면에 이제 바탕화면 열 때 잠금화면을 캐시 슬라이드 서비스로 해놓고 그것을 이제 활용할 때마다 열 때마다 이제 마일리지가 쌓이는 이제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외에 에디슨 오퍼월이라든지 하는 광고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 회사가 왜 좀 주목을 받고 있냐면 바로 네이버 웹툰 때문입니다. 네이버 웹툰이 이제 5월 31일 기준으로 증권 신고서를 나스닥에 제출을 했고요. 빠르면은 이제 7월 내에 상장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까지도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 상장 속도가 좀 빠르다는 점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한 기대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현재 이제 MBT 같은 경우에는 쿠키 오븐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을 보기 위해서는 쿠키라고 하는 그 네이버 웹툰에서 결제되는 화폐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 화폐를 이제 살 수도 있겠지만요. 이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쿠키를 이제 광고를 봄으로써 쿠키를 얻어낼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 웹툰의 서비스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쿠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요. 결제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결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했을 때는 광고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에서 MBT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는 점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BT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이버 웹툰에 오늘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오늘도 급등하고 있는데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MBT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MBT가 지금 10%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앞으로 네이버 웹툰의 상장 이야기 계속 부각될 때마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알려드린 이 MBT와 관련된 앞으로의 투자 전략 이데일리 TV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오늘 시장에서 계속 잘 달릴 수 있을까지 계속 체크해 드릴 테니까요. 이데일리 TV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네, 주간 증시온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6월의 첫 거래일 그리고 한 주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불확실성이 산재한인 글로벌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될까? 6월 전략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시장과 연동되지 못한 채 좀 아쉬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 증시인데 6월에는 과연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좀 모멘텀들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장이 제일 주목했던 미국 상무부의 PCE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지표가 근원 PCE이지 않습니까? 우선 시장 예상치는 부합을 했었는데 교수님 물가가 잡혔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 약간 안 좋은 느낌으로는 갈 길이 좀 멀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아직 뭡니까? 네, 아직 네. 멀다고 생각하고 사실 시장에서도 지금 금리나 시작 시점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뒤로 밀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가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 싸우려고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재정 정책 쪽에서는 지금 아직도 뭐 IRA다 여러 가지 지금 그 스pen딩이 굉장히 많이 집행되고 있고 국채 발행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조금 엇박자가 나면서 인플레이션의 뒤에 꼬리가 좀 길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결국 이제 연준의 인플레이션과의 싸움도 조금 더 길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올해 처음으로 4월 PCE, 근원 PCE나 전체 PCE가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하게 처음으로 나오고 이전까지는 좀 높게 나왔었는데요. 네. 그런 것에 비해서는 아직 좀 갈 길이 멀지 않나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네, 불길한 예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미국이 11월에 대선을 하지 않습니까? 이를 앞두고 좀 돈을 더 풀 것이다 이러한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역시나 물가를 잡는데 좀 불확실성을 크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라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네. 시장에서도 어쨌든 간에 11월에 가까우면서 국채 발행량이 좀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바이든이 어쨌든 지금 캐치프레이즈가 지금 내가 시작한 일을 끝내게 해주세요가 캐치프레이즈인데요. 네. 그 시작한 일을 끝내기 위해서는 사실 엄청난 양의 사실 재정적인 투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이제 올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어려워지는 상황. 어렵다는 의미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연준에서 계속 2%로 내려갈 확신이 보일 때까지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확신이 보이기에는 조금 더 어려운 국면이 저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분홍 색깔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저거는 뭡니까? 저거는 네. 1980년대 초반인데요. 저희 네. 1980년대 초반에 인플레이션이 한 15% 갔다가 그게 한 5% 이하로 내려오는데 한 7년, 8년이 걸렸거든요. 굉장히 7년이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때 네. 저 그림이 보여주는 바가 뭐냐면 통화 정책은 굉장히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저 때가 볼커 의장 때입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이 굉장히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재정 정책이 조금 지금과 비슷하게 약간 감세 기조로 가면서 굉장히 확장적으로 갔을 때 그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면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미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던 그 변곡점이 됐던 게 198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것의 레슨을 우리가 하나 삼을 수 있다면 이렇게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엇박이 났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데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아주 평범한 교훈. 하지만 조금 저희에게 묵직한 울림을 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980년대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과거에도 이렇게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물가를 잡는데 7년에서 8년 정도가 걸렸다. 지금 뭐 너무 금리 인하를 예단하고 물가가 잡힐 것이라 예단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6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6월에도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있고 우리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던가 변동성을 확대시킬 만한 요인들이 산재해 있는데요. 6월 이달에 꼭 체크해봐야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좀 매크로 팩터를 보고 싶은 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 실적 발표는 이미 다 된 상태고요. 네. 그럴 때는 사실 매크로장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한 3가지 정도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6월 초반에 나오는 이제 5월 CPI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더욱 중요하게 이제 FOMC가 있습니다. 6월 FOMC는 2가지 의미에서 중요하죠. 하나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어떤 단초를 줄 것이냐라는 것에서 중요하고요. 뭐 동결은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 6, 9, 12 이 4달은 연준 위원들의 경제에 대한 전망치가 나오는 달입니다. 그래서 6월에 과연 이전 3월 전망치와 어떻게 다른 혹은 비슷한 전망치가 나와서 시장에게 힌트를 줄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며칠 후에 ECB에서 이제 6월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ECB에서는 금리를 이제 미국과는 좀 다르게 내리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과연 국제 자금 시장이 어떤 식으로 요동을 칠지 그리고 그것이
달러의 강세에 어떤 흐름을 가져올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경제 특히 우리 시총 보면 사실 거의 한 20% 정도 차지하는 게 반도체 기업이고 이 반도체 기업들이 최근에 잘 나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그나마 수출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것도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어떤 영향을 줄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주식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런 것들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매크로적인 부분이 시장을 좀 움직이고 있는 만큼 매크로적인 부분 좀 언급해 주셨고 FOMC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CPI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장인 만큼 이 부분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섹터로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바이오 기업들의 행사가 연이어 좀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이오 골든 위크가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선 아스코 진행 중이고요. 바이오 USA까지도 개최가 될 예정인데 아무래도 국내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바이오 기업들 아직 좀 지지부진한데 좀 모멘텀을 갖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교수님께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리는 거고 네. 사실은 바이오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좀 고전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사실 뭐 수출 부분에서 좀 잘 풀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구석이 있다면 저는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좀 눈여겨보셔야 될 점은 어쨌든 간에 어떤 기업이 어느 정도의 프레젠테이션에 성공하고 어느 정도 수주를 따오느냐 이 두 가지 행사에서 이런 것을 봤을 때 고 계약을 따내거나 수주를 따내거나 성공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기업은 결국은 이제 당분간은 조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떠한 계약을 좀 성사하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시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쨌든 대장주지 않습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 USA에 참여해서 또 어떠한 이슈가 있을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서 뭐 다방면으로 뭐 투자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적이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지금 평가를 받을지를 굉장히 저는 좀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나 뭐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기업인데 바이오 USA에서도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이 부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앞서서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유럽 시장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금리 인하를 좀 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번에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게 좀 유력시 점쳐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유럽은 미국하고는 다르게 CPI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많이 그리고 안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경기는 조금 다운돼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뭐 유럽에 한때 제일 잘 나가던 독일이 지금 유럽의 병자라고 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게 봤을 때 금리 인하가 조금 임박한 것이 아니냐, 6월에도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유로화가 달러화 대비 좀 약세로 즉 달러 강세를 약간 밀어올릴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달러 강세가 됐을 때는 사실 원달러 환율도 조금 튀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최근에 데이터를 보면 저희 그 경제학 이론을 보면 달러가 조금 강세가 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원래 잘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최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중간재 수입을 해서 사다 파는, 내다 파는, 그걸 가공해서 내다 파는 구조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되면 우리가 사다 쓰는 중간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오히려 줄어드는 그러니까 달러의 방향과 수출의 방향이 좀 반대로 되는 최근에 그런 그 데이터에서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달러 강세가 됐을 때 아무래도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조금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결국은 유럽의 금리 인하라는 게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수출을 통해서 원달러 환율을 통해서 미치는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ECB가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이거를 좀 지켜보시는 것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들을 봤는데 유럽이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은 이유가 AI에 소외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간은 유럽은 지속적으로 안 좋을 것이다라는 좀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유럽은 금리 인하를 지속하게 될 텐데 우리 시장에 당연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네. 금융시장의 채널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실 유럽 수출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지금 유럽이 어쨌든 간에 경제가 약하면 특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AI 부분도 충분히 얘기가 되는 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독일 같은 경우인데 그동안 너무 대중 수출, 대중 수입에 의존을 했던 부분, 에너지에서 너무 러시아에 의존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다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오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독일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는 있는데요. 저희는 뭐 보통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고는 하지만 네. 독일 같은 경우는 얼마나 버텨줄지 뭐 버티기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독일이 골골대기 시작하면 유럽 경제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독일이랑 프랑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네.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뭐 유럽 수출 같은 것도
또 유럽의 경기가 약하면 좀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뭐 전기차 이런 부분도 전기차 부분도 있고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유럽의 경기가 어떻게 풀릴지 그리고 ECB가 어떤 결정을 할지도 조금 지켜보시는 게 저희가 사실 지켜봐야 될 지표가 너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인데 그런 부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럽의 경기의 불확실성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강달러로 지속될 수 있고 뭐 증시만 보게 되더라도 외국인 수급과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국내 증시로 좀 돌아오게 된다면요. 조단위 게임주인 시프트업이 이번 달에 출격을 합니다. 이 게임주들의 업황을 보게 된다면 이번 이 시프트업의 출격 자체가 게임주에 좀 긍정적인 훈풍을 들이킬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보통 이제 네. 큰 배가 앞에서 끌면 이제 작은 배들이 뒤에서 따라가는 경우가 네. 많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최근에 시프트업이 뭐 영업이익도 그렇고 단기 순이익, 매출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너무 사실 실적이 좋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게 시총 IPO에 성공하면 시총이 한 뭐 3조 5천억까지도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결국 게임 업계에서 거의 한 4위 정도의 업계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측면에서는 시프트업이 어느 정도로 IPO를 성공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프트업의 IPO의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아까 수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현대차 얘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도 현대, 기아 날아가고 있고요. 역시나 수출 데이터 잘 찍혔습니다. 이 자동차 관련 업황도 좀 체크해 봐야 되는데 인도 법인 상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네, 미국 법인보다 미국 법인 다음으로 가장 큰 순이익을 내고 있는 데가 현대에서는 인도 법인이고요. 그래요? 그리고 네. 최근에 그 세계 경제 전망 뭐 나오는 전망치들 보면 네. 인도 경제 성장률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모디 정부 3선 성공하면서 어쨌든 간에 그동안 경제 성적표 좋았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동안 좋았으니까 앞으로도 좀 좋을 거다. 특히 모디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통한 이제 경제 성장을 지금 계속해서 지속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인구 많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시장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현대자동차가 잘할 수 있는 부분, 현대기아차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시장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인도법인에 대한 현대자동차에 조금 더 엣지를 두는 부분도 저희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풀려나갈지도 좀 봐야겠죠. 인도 시장 인구가 중국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이 사실은 네. 저출산 고령화 약간 들어가고 있고요. 네. 예, 인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 연령이 30대라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구 측면에서 앞으로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올 나라들이죠. 근데 인도는 거기다가 네. 사이즈 자체도 이제는 인구상으로는 전 세계 최고가 됐으니까요. 그럼 그 긍정적인 전망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긍정적인 이슈만 있지는 않고 항상 부정적인 이슈도 함께 있지 않습니까? 인도 출시에 대한 인도 시장에 대한 좀 부정적인 견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인도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1위를 차지하는 마루키 스즈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랑 인도랑 사실 같은 아시아권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좀 다른 부분이 여러 가지 있고요. 인도를 얘기할 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특수성, 특수성이요? 카스트 제도나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특수성이라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그 제도적인 특수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조금 사회 전반적인 뭐 후진적인 부분은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뭐 현지화 전략을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을지도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현재 현대자동차가 시장 점유율 2위이긴 한데요. 1위 기업이랑 약간 차이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가 사실 굉장히 관건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 마루티 스즈키는 어디 기업이에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네. 일본하고 합작 기업인 것 같더라고요. 네, 일본 기업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인도 시장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대차인데 이번 달에 또 투자 설명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게 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우선 시장의 상승 동력이 크다는 점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공모주 시장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달에 총 13개 공모주 시장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거의 2배 이상 확대된 건데 이게 또 시장에 좀 훈풍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거래 대금 상승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로 보면은 굉장한 에너지를 제공할 것 같고 저번 달에 약간 밀린 것들이 이번 달로 넘어온 것도 있고 한데요. 네. 다만 청약이 좀 몰릴 때는 청약이 겹칠 때는 이게 투자자가 약간 좀 조심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시장의 모멘텀에 조금
좀 딸려가기보다는 정말 옥석을 잘 가릴 수 있는 사실 그런 게 조금 더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주의하실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옥석 가리기가 청약 시장에서도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하군요. 네, 이 종목은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상반기 우리 시장 AI가 주도했고 글로벌 시장 AI가 주도했습니다. 과연 6월도 이어질지 궁금한데 우선 젠슨왕이 대만에서 블랙웰의 차기 모델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AI 관련 이슈 어떤 게 있고 앞으로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6월은 뭐 뭐니 네. 해도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가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네. 아닐까 생각하고요. 결국 AI가 우리의 손 안으로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제일 잘할 수 있고 제일 선도하는 기업이 애플이기 때문에 애플이 어느 정도의 테크놀로지나 어느 정도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WWDC를 통해서 조금 확인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뭐 시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업데이트 되느냐,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느냐 이런 것도 다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애플의 AI, 우선 오픈 AI하고 맞손을 잡는 것으로는 알려졌는데 차기 운영 체제에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오픈 AI가 네, 맞습니다. 이런 게 좀 시장의 방향성을 어떻게 줄지도 주목을 할 만하고 제가 좀 보고 있는 게 엔비디아와 반 엔비디아의 구도도 좀 네, 맞습니다.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엔비디아의 네. 구조가 당분간은 가겠지만 네. 사실 이거 도전자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네. 예, 제 생각에는 둘의 서로 윈윈 게임이 당분간 좀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에서 약간 AI가 너무 달린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있더라고요. 사실 어느 정도 기대치를 만족시켜줄지 좀 주목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하반기 역시나 AI가 주도를 할 것이다. 시장을 움직이는데 키맨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이제 6월을 맞이했습니다. 5월에는 조금 아쉬운 국내 증시가 이어졌었는데 우리 투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는 투자 포인트 잘 잡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요 인사이트들 많이 얻으신 다음에 6월 장에서는 활짝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교수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개장하고 45분 정도 지났습니다. 코스피도 상승 탄력 높여가고 있고 코스닥 쪽도 그렇고요. 삼성전자도 75,000원 오늘 회복하면서 6월을 출발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 어떻게 오후 마지막까지 준비할지 전략 좀 세워보겠습니다. 네, 오후장 투자 전략 시간을 통해서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하이투자증권의 염정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장님. 자, 오늘 네. 시장 출발 일단 6월 첫 거래일 시작했는데 네. 뭐 지난달에 하락은 좀 만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6월 첫 거래일이다 보니까 오늘 시장의 흐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 초반부터 사실 시장 분위기는 뜨겁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기관의 수급이 장 초반에는 다소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만 지금 시장 개장하고 1시간을 지났는데요. 외국인 기관 양대 지수 모두 다 코스피 코스닥에서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도 선물 쪽에서 강한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지금 상승이 좀 눈에 띄는데요.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해서 지금 강하게 좀 지수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2%대 강세 보여주고 지금 뭐 자동차 섹터에서 현대차가 5에서 6%대 상승 보여주고요. 뭐 셀트리온도 오랜만에 2%대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지금 종목들이 지금 상승 탄력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투자자들,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6월 들어서 시장이 크게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다. 또는 낙폭 과대 종목 쪽에서의 상승이 나오다 보니 다소 좀 마음이 조급해지실 수 있는 오늘 시장 첫 흐름입니다. 여기서 너무 조급하게 바로 좀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시장의 흐름 한 1시간, 2시간이요 좀 차분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바로 담지 않으셔도 워낙에 좀 빠져 있었던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의 흐름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의 반등은
상당히 반가운 모습이고요. 여기서 지금 충분히 6월의 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 건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후장에는 어떠한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일단은 전체 오후장도 그렇지만 이번 주 그리고 6월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간 반도체 섹터, 특히나 SK 하이닉스양 쪽에 대한 상승폭이 워낙에 좀 두드러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익 실현 또는 하락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서서도 엔비디아에 대한 너무 지나친 수급이라든지 지나친 관심도로 인해서 그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단기적으로는 저는 조금 더 관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5월 상승 섹터에 대한 부분은 차익 실현을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일부 화장품 종목들도 오늘 반등이 나오지만 또 거기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동반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낙폭과대 섹터 쪽에서의 오히려 움직임을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에서의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워낙에 좀 저가 52주 신저가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고요. 2차 전지 쪽에서는 소재 쪽, CNT 도전제 쪽이라든지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종목 중심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자동차 섹터에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대차의 주주 환원 기대감으로 인해서 섹터 전반에 이제 홍풍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현대차에 대한 따라감도 또 물론 좋지만 부품 섹터, 부품 종목 쪽에서의 반등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HR 만도 중심으로 HR 홀딩스도 오늘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긍정적인 흐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저희가 마켓나우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